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게 당연한 시대 아닌가?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가 유전자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때문입니다. 지난달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살 되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어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으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며 걷기 운동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속 장기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매일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분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6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그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간과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물입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나요?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갈증 센서가 점점 둔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김 여사님, 평소에 혈압도 정상이시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셨어요. 물도 하루에 5잔은 마신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명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몸속 세포들이 수년 동안 수분 부족으로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제대로 흐르지 못했던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후회스럽다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 되어도 우리 몸의 노화 속도가 무려 30%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30%입니다. 단순히 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바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몸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뇌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온 후에야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세수하기 전, 화장실 가기 전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둘째, 물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거실 탁자, 침대 옆, 부엌 식탁, 어디든 좋습니다. 물이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작은 물병을 하나 사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실천하셔도 하루 3잔입니다. 여기에 간식 시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벌써 5잔입니다.
넷째,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입니다. 색이 짙어지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과일과 채소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배. 이런 것들은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물 섭취와 함께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 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물은 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하루 6잔에서 8잔입니다. 한 잔을 200ml로 계산하면 하루 1200에서 1600ml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오늘 3잔 드셨다면 내일은 4잔, 모레는 5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를 지켜줍니다. 단 몇 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물 한 잔으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보세요. 지금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에 신경 쓰신 분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통곡물 빵을 드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하시고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쓰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만 골라서 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드신 음식들이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나를 병들게 했다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 중 일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대사 기능이 크게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고령층에게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문제일까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과자.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이죠.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빠지고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흰 밀가루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매일 아침 식빵 2조각씩만 드셔도 10년 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식물성이면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은 고온에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4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섭취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매일 식물성 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나 다이어트 식품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공감미료는 좋은 세균을 죽이고 나쁜 세균을 늘립니다. 장이 망가지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귀리, 통밀. 처음에는 입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식물성 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단,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들기름은 나물 무칠 때 쓰세요. 셋째, 인공감미료 대신 자연감미료를 쓰세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소량 쓰시면 됩니다. 설탕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단맛에 대한 욕구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이 물질들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다섯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흰빵을 통곡물 빵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단 몇 주만 실천해도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몇 달 후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해 보시지 않겠어요?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 걷기 운동하시나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시나요?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살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모범적이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3km씩 빠짐없이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근육량이 또래보다 10년 이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뼈 밀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약해진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화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과 뼈를 지키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관절만 상하고 근육은 계속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가 넘으면 급격히 빨라집니다. 10년마다 근육량의 10%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습니다.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특정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무릎, 발목, 허리 이런 곳들이 조금씩 상합니다. 더 심각한 건 대사 기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체중이나 가벼운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세요.
두 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팔과 가슴 근육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세요. 천천히 앉는 동작을 하다가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 다시 일어섭니다. 실제로 앉지는 않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1초 멈췄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15번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탄력 밴드는 인터넷이나 스포츠 용품점에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 앞에서 좌우로 당깁니다. 이 동작이 어깨와 등 근육을 키워줍니다. 다섯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펴진 상태로 유지하세요. 3초 멈췄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0번씩 반복하세요. 복근과 허벅지 근육에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10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쉬고 힘을 풀 때 숨을 들이쉽니다.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육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자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관절 통증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사흘, 이틀 간격으로 하세요. 근육은 쉬는 날에 자랍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분이면 됩니다. 5가지 운동을 각각 2분씩만 하세요. 전체 10분입니다. TV 보다가 광고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불과 4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물건 들기가 가벼워집니다. 허리가 덜 아픕니다. 석 달 후에는 근육이 눈에 보입니다. 팔에 힘이 생깁니다.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 체력도 10년 젊어집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던 분들 계속하세요. 거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30분 걸으시고 오후에 10분 근력 운동하세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하루 10분으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약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약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이 늘어납니다. 약이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대전에 사시는 76살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10년 넘게 성실히 드셨습니다.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운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드신 약이 심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갈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살리려고 먹은 약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아무도 이런 얘긴 해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영양소 결핍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이걸 잘 모르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혈압약 중 이뇨제가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소변과 함께 칼륨과 마그네슘도 빠져나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당뇨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비타민 B12를 고갈시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신경이 손상됩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를 줄입니다. 이 영양소는 심장 근육에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심장이 약해지고 근육통이 생깁니다.
위산 억제제도 문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으로 이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이 칼슘과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골다공증과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을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 지시대로 드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먹는 약이 혹시 영양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1년에 한두 번은 영양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단으로 영양소를 채우세요.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이 더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달걀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칼슘은 우유와 멸치에 많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드세요. 단 아무거나 사 드시지 마세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고령층용으로 나온 제품이 좋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섯째, 약을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몇 년 동안 같은 약을 드시다 보면 몸 상태가 좋아져서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온갖 건강식품이 나옵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기적의 약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식품입니다.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 희석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독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쓰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면 영양소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적어보세요. 다음 진료 때 가져가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광주에 사시는 69살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8시간씩 주무십니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잠이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시간 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깊은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얕은 잠만 반복했습니다. 몸과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 겁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자는데 왜 피곤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잠은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깊은 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깊은 잠이 왜 중요할까요? 깊은 잠 동안에 우리 몸은 스스로를 수리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만듭니다. 뇌도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수면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가 매년 3에서 5년씩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 나이가 30에서 50년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세요. 휴대폰, 텔레비전, 태블릿 모두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밝은 빛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으로요. 전자책 말고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뇌를 천천히 쉬게 만드는 활동을 하세요. 둘째,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하세요. 셋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하세요. 작은 빛이라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커튼을 쳐서 바깥빛을 차단하세요. 시계의 불빛도 가리세요. 눈을 가리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소음을 차단하세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귀마개를 쓰거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세요. 백색 소음은 작은 소리들을 가려줍니다. 다섯째, 잠들기 90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세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에도 좋고 호흡도 편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가 편안합니다. 일곱째,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하세요. 그 이상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여덟째,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몸속에 6시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홉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열째,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20분 동안 잠이 안 오면 침실을 나와서 지루한 일을 하세요.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잠들기 30분 전 루틴으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하세요. 전자기기 끄고 이 닫고 세수하고 침실 온도 확인하고 커튼 치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동으로 잠잘 준비를 합니다. 단 2주만 실천해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낮에 졸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석 달 후에는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염증 수치가 줄어듭니다.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잠은 최고의 약입니다. 공짜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제대로 자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30분 투자로 뇌를 10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3살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챙기셨습니다. 자식들과도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하셨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차도 마셨습니다.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었습니다.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은데 자식들과도 통화하고 친구들도 만나는데 어떻게 고립이라는 거냐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화통화나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진정한 사회적 연결은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뇌를 손상시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비만보다도 더 해롭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 이럴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고립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이 모두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50%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걱정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둘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종교 모임, 자원봉사, 평생교육,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규칙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오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필요합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참여해보세요. 넷째, 누군가를 도우세요. 자원봉사가 가장 좋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재능 기부도 좋습니다. 평생 해온 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말벗도 되고 운동 파트너도 됩니다. 돌봐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여섯째,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슈퍼에서, 산책길에서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연결감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식을 만들어주세요.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는 손주들의 웃음이 약입니다. 여덟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60대, 70대도 스마트폰을 쓰십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보세요.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째, 배움을 계속하세요.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 여기저기서 다양한 강좌를 엽니다. 그림, 노래, 춤, 글쓰기, 외국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째, 먼저 연락하세요.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전화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가워합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을 가볍게 아는 것보다 5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좋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기만 하지 마세요. 주기도 하세요.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경험, 지혜, 시간, 재능,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립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것,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다음 주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한 가지 강좌에 등록해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그렇게 관계의 그물망을 만들어 가세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무슨 활동을 할지,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1년 후에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고 염증 수치가 줄어듭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겁니다. 무슨 약을 드셨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약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관계는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라면 더 행복해진다는 것뿐입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대화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둘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세요. 흰 밀가루, 가공식물성 기름, 인공 감미료. 대신 통곡물, 올리브유, 자연 감미료를 선택하세요. 색깔 있는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셋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10분. 벽 팔굽혀펴기, 의자 스쿼트, 종아리 들기, 탄력 밴드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넷째, 약과 영양소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혈액 검사로 영양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다섯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시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여섯째, 사회적 연결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도우세요. 관계는 최고의 약입니다. 6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벽 팔굽혀펴기 10번을 하세요. 그게 두 번째 실천입니다.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그게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후면 3가지를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3달 후면 모든 걸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6개월 후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표정이 밝고 피부가 좋고 눈빛이 살아있을 겁니다. 몸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숫자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모두 좋아져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랄 겁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요. 그냥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아니, 85세가 아니라 90세, 95세, 10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지 방법을 알고 실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통계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끼는 친구가 있고 살아온 이야기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증손주를 안아보고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선택, 통곡물 빵을 사는 선택, 운동화 끈을 묶는 선택, 친구에게 전화하는 선택.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친구, 이웃,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운동,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신 내 돈 돌려줘요. 돈? 부부가 무슨 돈을 따져?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재혼 1년 만에 평생 모은 돈 3억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상대는 도박 중독자였고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 재혼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면 빈 침대 옆자리가 보입니다. 8회째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받고 스위치를 누릅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립니다. 이 모든 게 의식처럼 반복되는 아침입니다. 커피 향이 퍼지면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 향기만큼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 향기가 행복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창가에 화분들에 물을 줍니다. 선인장, 다육이, 이름 모를 작은 식물들. 이것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식물들처럼 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혼자서도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혼자구나. 이 생각은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잠들기 전. 언제나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30년간 지방문화재단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제법 있었습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딸은 국내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합니다. 명절에는 찾아와주고 용돈도 챙겨줍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에서 만난 분들, 수영장에서 알게 된 분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별일 없어요. 대화는 늘 이렇습니다. 가볍고 표면적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친구이긴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딸아이가 가끔 말합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취미 활동 더 하세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시고요. 아들도 전화할 때마다 걱정합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자식들은 걱정해주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제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뭘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외롭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느낌. 누군가와 대화는 하지만 깊이 연결되지 않는 관계. 그 미묘한 공허함이 제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든 뉴스든 무엇이든 틀어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조금이나마 덜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어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남은 인생도 이렇게 보내야 하나? 누군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8배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슬픔에 젖어 지내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외로움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절실해졌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엄마, 금빛인생동호회 아세요? 거기 가입해보세요. 비슷한 또래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임이래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계속 권유했고 결국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 사람을. 금빛인생 동호회는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모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동네 복지관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6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여 서로의 인생을 나눕니다. 처음 참석한 날은 봄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 모자를 쓴 할아버지.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고 갔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준비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민자예요. 네, 처음이에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사는지, 취미가 뭔지. 친절하지만 깊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남자였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호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교양있고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도전할 것도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작은 취미든 새로운 만남이든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갑시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제 쪽을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영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한동호 씨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은빛 머리에 깊은 눈빛, 부드러운 미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까 옆분이 부르시는 걸 들었어요. 처음 오신 것 같던데 어떠세요? 아, 네. 좋네요. 분위기가 편안해서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 모임에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만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한참 힘들었거든요. 순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호회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고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모임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동네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여의었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외로운 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소중한 거죠.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영 씨, 합창단 연습은 언제예요? 한번 가서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오실래요? 네, 꼭 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합창단 연습에 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선영 씨 목소리가 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셨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아들도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분과 친해지시는 건 좋은데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대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호 씨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요? 함께 사는 건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좀. 왜요?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은근히 재혼을 언급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제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결혼식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영 씨,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불고기 어때요? 당신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죠. 선영 씨가 만든 요리는 다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행복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로 짧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함께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손을 잡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실버 합창단 연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합창단 연습이 있어요. 다음 주 공연 준비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또 가요?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주일에 2번인데요.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도 좀 있어야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취미를 응원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해줘야죠. 그의 말에 뭔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핸드폰을 치우려다가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습니다. 왜 내 핸드폰을 만져?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치우려고. 치우려고? 안 봐도 돼요. 내 물건은 손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 하나 건드린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하려 할 때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녁에 친구들 만나도 될까요? 또 나가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인데요. 그래도 자주 나가면 집안일은 언제 해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제가 집을 소홀히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별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는데. 그래요? 저는 별로인데. 그는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화내는 거예요? 당연히 화나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정성이요? 이게 정성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할지 몰라 항상 긴장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왜 필요한데요? 옛날 동료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하려고요. 조금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게요. 투자요? 무슨 사업인데요? 보험 관련 사업이에요. 제가 오래 일한 분야라 잘 알아요. 확실한 기회예요. 그의 말에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그렇게 첫 번째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갚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 이번에 또 급한 일이 생겨서요. 3,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지난번 돈은요? 아, 그건 곧 갚을게요.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사업이 안 풀리는데 왜 또 투자를 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확실한 건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또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뭔가 있죠? 딸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동호 씨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 얼마나요? 지금까지 한 1억 5천 정도? 딸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부부잖아. 도와줘야지. 엄마,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딸아이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도박 중독자예요. 뭐라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대요. 빚도 엄청 많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보여준 자료에는 그의 도박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졌습니다. 당신 도박했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 누가 그런 헛소리를? 증거도 있어요. 저는 딸아이가 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렸는데 미안하다고요? 잠깐만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실수요? 1년 동안 계속 거짓말한 게 실수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평생 저축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남겨두려던 돈, 제 노후를 위해 모았던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을 해야 해요. 이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사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사기, 재정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전 결혼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 부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도망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박빚도 억 단위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모은 돈을 빼앗고도 그런 말을 해요? 빼앗다니요? 부부가 돈을 함께 쓰는 게 당연하죠. 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어려우면 아내가 도와야죠.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요? 도와주는 거랑 사기치는 건 달라요. 사기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돌아온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절박함이 눈을 가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좀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나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실버 합창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 씨, 요즘 안 나오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주에 공연이 있는데 꼭 나오세요. 선영 씨 목소리가 필요해요. 공연.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음 주 연습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선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따뜻한 인사들이 반가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공연날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제게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취미가 있었습니다. 합창도 있고 수영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 자신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동호와 함께 있을 때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진정한 교감이 없었으니까요. 진짜 외로움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느끼는 거였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할 때 느끼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딸아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았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 살림도 빠듯한데.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효도할게요. 아이들의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농담도 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 일 이후로 계속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합창단 연습에 나가고 수영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허전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재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64세, 인생의 황혼기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로움을 핑계로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일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기다렸다면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의 수입은 어떤지, 빚은 없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저는 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말만 믿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현재 앓고 있는 병은 없는지, 과거에 큰 병을 앓은 적은 없는지, 유전적 질환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세요. 부모의 재혼은 자녀들에게도 큰 변화입니다. 자녀들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가 바뀌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재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유언장도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아들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과하게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옳았습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믿음, 시간.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존감, 지혜, 진짜 행복의 의미. 이제 저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제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속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니요? 확인 안 하세요? 요즘 숫자가 잘 안 보여서. 75세의 김순덕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한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 있었던 통장. 지금은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그게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1년에 2,800만 원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씁니다. 하지만 수입은 연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저축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향합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게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통장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미안한데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분들이 결국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 중반의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70대 중반부터는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한 달에 병원을 몇 번씩 갑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한 번 가면 적어도 3만 원에서 5만 원은 나갑니다. 한 달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더 많이 나갑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쪽 눈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쪽 하면 200만 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더 심각합니다. 항암 치료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4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아프실 겁니다. 걷기도 힘들어지고요.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40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늡니다. 식비가 많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비쌉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량 구매가 어렵습니다. 많이 사면 남습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야 합니다. 광열비도 많이 나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보일러를 세게 틉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에어컨을 자주 틉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나갑니다. 통신비도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한 달에 5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비도 있습니다. 병원 갈 때 택시를 타면 왕복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8만 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냉장고가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20만 원입니다. 수리가 안 되면 새로 사야 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힙니다. 수리비가 10만 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집도 나이를 먹으니까 고장이 잦아집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주변에 부고가 자주 옵니다. 친구가 돌아가십니다. 지인이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 부의금을 내야 합니다. 최소 5만 원,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3번씩 장례식장에 갑니다. 부의금만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손주 돌잔치도 있습니다. 손주 입학식도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할머니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문제는 수입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70대 중반의 평균 수입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둘 다 합쳐도 1년에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차이가 1,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어디서 메울까요? 저축에서 메웁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이 줄어듭니다. 5년이면 5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억 원이 사라집니다. 75세에 3천만 원이 있었다면 80세에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돈 걱정이 커집니다. 돈이 언제까지 버틸까?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숫자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통장을 봐도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잔고가 얼마인지 헷갈립니다. 카드 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립니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지?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ATM기에서 돈을 뽑았는데 얼마를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얼마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카드를 썼는지 현금을 썼는지도 헷갈립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뽑은 건지 그저께 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계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모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 시대입니다. 은행 앱으로 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작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앱을 깔아도 사용법을 모릅니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무슨 비밀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가는 것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전화로 주문합니다. 1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삽니다. 며칠 후 택배가 옵니다. 열어보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이거 왜 샀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미 비슷한 게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어렵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찾아옵니다. 이 보험 가입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목돈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가입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알고 놀랍니다. 엄마,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75세에 이런 보험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가입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환급금이 나왔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네. 계좌번호가 순진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건이 발생합니다. 왜 70대가 잘 당할까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했는데 진짜겠지. 경찰이라고 했는데 진짜겠지.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76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머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해킹이요?